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 사유이미지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릴 글은 1972년 발터 베냐민 전집 재사권, Gesammelte Schriften 을 원전으로 하며 2012년 도서출판길에서 김영욱 예가 옮긴 것입니다. 일방통행로는 발터 베냐민이 1924년경 일간지의 문예란에 발표한 글을 말하며 사유이미지는 1932년 전후에 쓴 단편을 지칭합니다. 원제목은 Walter Benjamin, Einbahnstraße, Denkbilder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53쪽, 두 번째 안뜰 왼편, 마담 아리안느.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은 다가올 것에 대해 자신의 내면이 들려주는 소리를 의식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셈이다. 그 내면의 소리는 그 여인들에게서 그가 듣게 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를 이끄는 것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나태함이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물어서 알아낼 때 보이는 순종적인 둔감함과 가장 닮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자가 미래를 붙잡아 세울 때의 위험하고 급작스러운 손동작일 것이다. 정신에 깨어있는 상태야말로 미래의 진액이기 때문이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 멀리 놓여 있는 것을 미리 아는 것보다 결정적이다. 징표, 예감, 그리고 신호는 낮이고 밤이고 물결처럼 우리의 신체기관을 통과하고 있다. 그것들을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다. 이 둘은 그러나 합일될 수 없는 것이다. 소심함과 나태함이 첫 번째 것에 해당된다면 냉정함과 자유는 두 번째 것에 해당된다. 그러한 예언이나 경고는 간접적인 것, 즉 말이나 이미지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최선의 힘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이나 경고가 지니고 있는 그 최선의 힘이야말로 우리를 그 핵심에 있어 강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채 알기도 전에 그것에 따라 행동하게끔 몰아붙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말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것들은 해석 가능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래서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누군가의 부고가 날아들 때면 우리는 말문이 막힌 그 척경악의 순간의 죄의식을, 형체를 알 수 없는 비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더냐? 내가 지난번 그 사자에 대해 말했을 때 너의 입안에서 그의 이름이 이미 다르게 울리지 않았더냐? 내가 보고 있는 불꽃 속에는 내가 이제야 비로소 그 언어를 이해하는 어쩐 역의 신호가 눈짓을 보내고 있지 않더냐? 내가 좋아하던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몇 시간 전, 며칠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리는 무엇인가가 그 주변에 있었던 것 아니냐? 조롱이라던가 혹은 애도라던가. 자외선처럼 생애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예언처럼 텍스트의 주석을 다는 문자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도들을 착각해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살지 않은 생을 카드나 정령, 혹은 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들은 생을 찰나적으로 다 살아버리고 다 써버려 손상된 상태로 우리에게 되돌려준다. 자신의 근본에 따라 운명을 재고 운명을 이기는 힘을 가진 육체를 우리는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순간은 운명의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카오디움의 멍에이다. 미래의 위협을 성취된 지금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 유일하게 소망할 만한 텔레파시적 기적이야말로 신체적 정신집약이 이루어내는 성과다. 그러한 정신적 태도가 일상에 속하던 저 태고적의 사람들은 예감이라는 가장 믿을 만한 도구를 자신의 벌거벗은 육체에 지니고 있었다. 그대만 해도 그것의 진정한 실천을 알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카르타고의 땅에 발을 내딛던 스키피오는 추락하면서 팔을 활짝 펼치며 승리의 말을 외치지 않았던가. 아프리카의 땅이여, 내가 너를 포옹하노라라고. 공포의 신호, 불행의 이미지가 될 것을 그는 육체적으로 순간에 연결시킬 수 있었고, 그로써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의 시종으로 만들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로부터 단식과 순결, 그리고 깨어 이듬의 훈련은 최고의 승리를 구가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비교할 나위 없이 섬세하고 비교할 나위 없이 촘촘히 직조된 정결한 예언의 의복은 마치 맞춤복이냥 우리 몸에 꼭 맞는다. 다가올 24시간의 행복은 우리가 깨어나면서 그것을 집어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228쪽 이야기와 치유. 아이는 아프다. 어머니는 아이를 침대에 데려가 눕히고 그 곁에 앉는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앤이 자기 부인의 손이 지녔다는 특이한 치유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인의 손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손동작은 참으로 많은 표현을 함축했었죠. 그렇지만 그 동작들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기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동작들은 마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병을 치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메르제부르크의 마법의 단창구의 예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그 단창구들은 오딘의 주문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오딘이 그 주문들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사정에 대해 얘기를 전해주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한 환자가 진료 초기에 의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그 환자의 치료 과정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안다. 그리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치유의 참다운 분위기와 최적 조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생겨난다. 그렇다. 모름지기 병이란 그것이 이야기 들려주기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멀리 떠내려 보내질 수만 있다면 치유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 생겨남직하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을 막는 댐과 같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고통의 댐은 이야기 흐름의 낙차가 충분히 클 경우, 그러니까 그 흐름이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지복한 망각의 바다로 쓸어가 버릴 정도로 클 경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쓰다듬는 행위는 이 흐름의 하상을 그리는 작업인 셈이다.